(1990년대) 말 컴퓨팅 세계는 오직 하나의 태양 아래 있었습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It says you got a real power source on the inside and run your software at light speed. Intel. 인텔 인사이드 로고는 곧 신뢰의 상징이었고 모든 PC 제조사는 인텔의 눈치만 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아주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이름은 트랜스메타. 이 회사는 설립 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달랑 이름만 적혀 있었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무엇을 하는지 묻지 말라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스텔스 기업이라 불렀죠. 그런데 이 유령 같은 회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오픈소스의 성자 리눅스의 아버지인 리누스 토발즈가 이 회사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업계는 뒤집어졌죠. 운영체제의 신이 하드웨어 회사로 갔다?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유령 회사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칩이 아니라 인텔의 뿌리를 뒤흔들 무언가라는 것을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X86의 복잡함을 완전히 제거했다. 배터리 하나로 며칠을 가는 노트북을 만들 것이다. 다양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적만큼 무서운 건 없죠. 인텔의 경영진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유령 회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2000년 1월 마침내 그 유령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트랜스메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제품의 이름은 크루소. 소설 속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부 전원 없이 배터리 하나로 홀로 오래 버틴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공개된 스펙은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칩의 크기는 인텔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전력 소모는 4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걸까? 비결은 코드 모핑이라는 기술에 있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인텔의 CPU는 수만 권의 외국어 서적을 번역하기 위해 거대한 번역기 기계를 통째로 들고 다니는 방식입니다. 기계가 크니 무겁고 열도 많이 나죠. 하지만 크루소는 달랐습니다. 칩 내부에는 아주 작은 통역사 한 명만 살게 했습니다. 이 통역사가 X86이라는 복잡한 명령어를 칩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언어로 실시간 번역해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하드웨어의 일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하게 만든 겁니다. 당시 인텔의 최대 고민은 열이었습니다. 성능을 올릴수록 칩은 뜨거워졌고 노트북은 무거운 방열판과 팬을 달아야만 했죠. 하지만 크루소는 팬이 필요 없었습니다. 뜨겁지 않으니 노트북은 더 얇아질 수 있었고 배터리는 2배 이상 오래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인텔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하드웨어 중심주의를 비웃는 철학적 역전승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목숨 걸던 일본의 소니는 즉시 자사의 주력 모델인 바이오에 크루소를 탑재했습니다. 삼성과 후지츠도 줄을 섰죠. 충전기 없이 외출하는 노트북 시대가 열린 듯 했습니다. 트랜스메타의 주가는 상장 첫날 70% 넘게 폭등하며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유령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텔의 몰락을 구경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인텔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트랜스메타가 시장을 잠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에겐 당장 크루소처럼 효율적인 설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가장 인텔다운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물량 공세와 꼼수였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뜨거운 펜티엄 칩에서 전압을 강제로 낮춰 발열을 줄이는 스피드 스텝 기술을 급조해 시장에 뿌립니다. 효율은 나빴지만 인텔이라는 이름값과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트랜스메타의 길목을 차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격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인텔은 PC 제조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랜스메타 칩을 사용하는 제조사에겐 인기 있는 주력 CPU 공급 순위를 뒤로 미루거나 마케팅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암시를 준 것이죠.
소니와 삼성 같은 대형 기업들도 인텔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혁신적인 크루소 칩을 쓰고 싶어도 당장 주력 제품에 들어갈 인텔 칩이 끊기면 회사가 망할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랜스메타를 정말 무너뜨린 건 내부의 적, 바로 그들이 자랑하던 코드 모핑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다 보니 특정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찰나에 멈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높았지만 사용자가 느끼는 실제 체감 속도는 숫자에 못 미쳤던 겁니다. 전력은 적게 먹지만 가끔씩 버벅이는 CPU. 대중의 평가는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순식간에 금이 갔습니다. 트랜스메타는 후속작인 에피시온을 내놓으며 반전을 꾀했지만 이미 인텔이 저전력 시장에 최적화된 펜티엄 M과 센트리노 플랫폼을 완성한 뒤였습니다. 유령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트랜스메타를 잊어갔죠. 2009년 한때 인텔을 벌벌 떨게 했던 트랜스메타는 공식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리누스 토발즈는 이미 회사를 떠났고 그들이 가졌던 혁신적인 특허들은 조각조각 나뉘어 다른 기업들에게 팔려나갔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무모한 도전의 비참한 결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트랜스메타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인텔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클럭만 높이던 인텔은 크루소 습격 이후 성능보다 와트당 성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훗날 인텔을 부활시킨 코어 아키텍처의 저전력 철학 뒤에는 트랜스메타라는 유령이 준 공포의 교훈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트랜스메타의 재림을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를 허물고 저전력으로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애플의 M 시리즈 칩과 ARM 프로세서들, 이들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년 전 크루소가 꿈꿨던 효율의 극대화라는 유전자가 그대로 흐르고 있죠. 트랜스메타는 시대를 앞서갔기에 패배했지만 이 회사가 가리켰던 방향은 정확히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역사에서 승리만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대한 실패가 세상을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죠. 하드웨어라는 견고한 성벽에 소프트웨어라는 망치를 휘둘렀던 무모한 천재들. 트랜스메타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크루소라는 이름은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얇고 가벼운 기기들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